엄마, 우리 엄마 아프게 하지 마. 이 아저씨 저리 가.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며 제 다리를 필사적으로 때리는 저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야, 이 여자 인기 한번 대단하네. 이런 시골 구석까지 남자를 끌어들이다니. 저 목소리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비릿한 웃음소리. 바로 옆집에 살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또 왜 그렇게 굳었어? 이 꼬마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제 아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그 남자, 그리고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40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인간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감흥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며 제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죠. 여자라는 존재는 그저 잠깐의 즐거움일 뿐 제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오만과 착각은 한 여자를 만나면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 등장한 가장 아름다운 악몽이었고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앗아간 지독한 재앙이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되돌려야만 합니다. 묻은 비극이 시작되었던 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그 시절의 이야기부터 말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단 한 번도 전교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었고 누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학을 졸업했죠. 그 후에는 회계사가 되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입을 올리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주변의 여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인들은 어떻게든 저를 자신의 인맥과 엮어보려 안달이었고 제 책상 위에는 소개팅 주선 쪽지가 쌓여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의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만남도 석 달을 넘기지 못했죠. 여자들은 처음에는 제 배경과 지적인 모습에 끌렸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세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꽤나 발랄하고 애교가 넘치던 여자친구였죠. 자기야, 우리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맛있는 거 먹고 새로 나온 로맨스 영화 보러 갈까?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뻔한 레퍼토리의 시작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영화? 또 영화야? 우리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영화 봤잖아. 뭔가 좀 더 창의적인 데이트는 없는 걸까? 제 싸늘한 대답에 그녀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 한잔 할까?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드라이브? 애써 분위기를 맞춰보려는 그녀의 노력이 가상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쳐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그녀를 강남역 출구 앞에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죠. 잠수, 그것이 제가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감정 소모 없이 가장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또 다른 여자친구는 유난히 스킨십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1~2달은 저 역시 그 뜨거움이 좋았지만 그 열정도 금세 식상해졌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호텔 가볼까? 후기 보니까 스파도 엄청 좋다던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뿐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짜릿했지만 매번 반복되니 마치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머릿속엔 호텔이나 모텔밖에 없는 거니? 어떻게 된 여자가 이렇게 조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거야? 제 막말에 그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좋다고 같이 즐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조신함 타령이야? 좋다고 달려들 땐 언제고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녀는 제게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알았어, 자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보다. 자기가 뭔가 색다른 걸 원하는 거였구나. 그럼 이번엔 자기가 정해봐.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게. 그녀의 말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입으로 직접 이별을 통보해야만 했죠.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 말에 그녀는 길거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제게 매달리고 저 없이는 안 된다고 우는 여자들만 겪다 보니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운명의 상대, 제 지성에 걸맞은 특별한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집 근처에 새로 생긴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1000평이 넘는 규모의 헬스는 물론 골프, 필라테스, 요가까지 없는 게 없는 곳이었죠. 저는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하며 마음속의 잡념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제가 워낙 외모가 반듯하고 몸도 잘 가꾼 편이라 운동을 하다 보면 꼭 한두 명씩 말을 걸어오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 강사들까지 제게 은근한 추파를 던지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여자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저기요, 이 운동기구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 좋은데.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운동 끝나고 시원한 거 한잔 하실래요?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 헬스장에서 철벽나무로 소문이 나 있더가 여자 회원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제 모습에 오히려 남자 트레이너들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일종의 든든한 동료처럼 생각해 주었죠. 덕분에 저는 그들과 아주 편안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직원들과 친해지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내부 사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트레이너가 그만두고 개인 스튜디오를 차렸다거나 누구와 누가 사귄다거나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금 나이가 있던 요가 강사님이 혼전 임신으로 늦은 결혼을 하게 되어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요가 강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도요. 그날 저녁 헬스장에서는 새로운 식구를 환영하는 회식이 열렸습니다. 저와 친한 트레이너가 자기들끼리만 가면 어색할 것 같다며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저는 마지못해 그 자리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게 될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요가 강사, 바로 그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회원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직업이 회계사라는 것을 알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눈을 빛내며 호감을 보였으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명함을 흘끗 보기만 하고는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인사하는 목소리도 감정 없이 간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첫인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 묻기는커녕 단 한순간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녀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회식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녀는 제가 준 명함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보란 듯이 버리고 간 쓰레기처럼 말이죠. 이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치밀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명함을 다시 주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이거 놓고 가셨네요.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버린 거였는데 그걸 다시 주워오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한테 관심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관심 받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쌩하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치욕스러운 감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기묘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감히 나를 무시해? 좋아. 반드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말겠어. 그리고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비참하게 차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며 돌이켜보니 저 역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깟 자존심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릴 생각을 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곧장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수강생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한 그녀, 요가 선생님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여자인 요가 교실에 들어선 남자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가장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온몸이 근육으로 다져진 저였지만 요가 자세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몸이 뻣뻣해서 우스꽝스러운 자세가 나올 때마다 뒤에서 여자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 저 차가운 요가 강사의 눈에 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요가 수업에 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녀를 관찰하게 되더군요. 그녀는 체구가 정말 작았습니다. 언뜻 보면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대단했습니다. 가늘고 긴 팔다리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 나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보니 리듬 체조 선수였던 손현재 씨를 많이 닮았더군요. 단순히 찌질한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아주 작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얼음 같은 표정 뒤에는 어떤 모습이 숨어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퇴근하던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무척 곤란해 보였습니다. 낡은 소형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목소리에 그녀가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차가 고장났나 봐요. 이 고물차가 또 말썽네요. 시동이 아예 안 걸려요. 어디 한번 봅시다. 제가 차 보닛을 열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나간 것 같네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경고등도 많이 떠 있고. 일단 서비스 센터에 전화부터 하시죠. 아, 저기 혹시...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혹시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만요. 제가 오늘 정말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요. 제가 월급날에 기름값은 꼭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왜 그렇게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하냐고 묻자 집에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하도 요밤 10시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요. 요즘 세상에 통금이란. 저는 그녀가 정말 보기 드문 규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차가 수리를 마칠 때까지 저는 몇 번 더 그녀의 귀갓길을 책임졌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우리 사이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표정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평소에 얼음공주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요. 아, 그게 티가 나요? 신기하네. 그럼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되셨어요? 제 농담에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권이요? 얼추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정말요? 뭔데요? 그나저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만 차 태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제 차 수리센터에 맡겨주신 것도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근사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아주 엄하셔서 매일 밤 10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엄격하신가 보네요. 그렇죠 뭐.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슬슬 일어나야겠어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말을 돌리거나 화제를 바꾸곤 했습니다. 그리고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녀는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파 같은 여자. 까도 새로운 모습이 나오고 그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예쁘장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주변의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철저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묘한 동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무신하고 바른 모습은 제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여자들처럼 제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 그 도도한 모습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식사 이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사귀자고 고백한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더니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그녀는 언제나 갑이었고 저는 을의 입장이었죠. 그녀와의 연애는 언제나 제가 맞추는 쪽이었습니다. 만나는 날짜와 시간은 물론이고 데이트 장소까지 항상 그녀의 스케줄과 의견에 따라야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만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볼 수 있는 거지? 이번 주 혹시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곡역 근처는 어때? 그녀의 제안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뜬금없는 장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대였죠. 갑자기 화곡역은 왜? 우리 집에서도 자기 집에서도 한참 먼데 그거 겨우 2시간밖에 못 본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역시 좀 무리겠지? 그럼 미안하지만 이번 주에는 보기 힘들겠다. 그녀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조급해지는 것은 언제나 제 쪽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몇 주나 못 보는 것보다야 낫지. 내가 거기로 갈게. 내가 맞추면 되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럼 그때 봐. 대신 저번처럼 30분만 더 있자고 조르기 없기다. 과거의 연애에서 늘 바쁜 척하며 상대를 애태우던 것은 제 몫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 전전긍긍하고 있으려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전 여자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더군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드디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느새 그녀에게 푹 빠져버린 저는 언제쯤이면 저 철벽 같은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을까 애태우고 있었죠. 그녀와 사귄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자기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안 자고 뭐해? 자기야, 나 좀 도와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어?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저는 불길한 예감의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 그녀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한 번도 집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엄한 부모님과 함께 산다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따질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집기들은 대부분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내용물은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구석에서 웅크리고 떨고 있는 그녀를 저는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 모르겠어. 자기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는데 생수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잠깐 앞에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돌아와 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제 말에 그녀가 기겁을 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신고? 안 돼. 그런 거 했다가 괜히 보복당하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제발 신고하지 마. 신고를 해야 범인을 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나저나 이상하네. 무슨 도둑이 이렇게 집을 다 때려 부수고 가.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바로 신고할게. 아니야. 제발 그냥 하지 마. 도둑이 들었으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필사적으로 막는 그녀의 태도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었죠. 저는 결국 그녀의 강력한 만류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녀를 혼자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아침이 될 때까지 그녀의 곁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상황을 조금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위로해주며 자연스럽게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철벽을 쳤고 결국 저는 바닥에서 그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날 밤 저는 그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통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혼자 산다고 하면 남자들이 자신을 쉽게 볼까봐 일부러 엄한 부모님이 계시고 통금 시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그녀가 정말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조신하고 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밀린 병원비가 산더미 같아서 지금도 그 빚을 갚느라 무척 고생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런 큰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내게 내색 한번 하지 않았을까? 홀로 꿋꿋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벽남이었던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청혼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거절하기 바빴죠. 저는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것일까요?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혹시 우리 결혼하게 되면 어디서 살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 결혼? 자기 드디어 내 청혼 받아주는 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내가 예전부터 꼭 살고 싶었던 집이 있는데 마침 그 집이 이번에 매물로 나왔더라고. 살고 싶은 집? 어떤 집인데? 그냥 아파트야.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거든. 근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은 돈이 없잖아. 그래서 혹시 자기가 그 아파트 사줄 수 있는지 해서.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자기 명의로 그 아파트를 사달라는 말이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난 그런 속물 아니거든. 당연히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자기 명의로 해야지. 그녀의 단호한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 집만 해주면 나랑 결혼해 주는 거지? 응,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미안하네. 너무 자기한테만 모든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희생은 무슨. 어차피 결혼하면 남자가 집은 해와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집이 어딘데? 이번 주 주말에 당장 보러 가자. 그렇게 저는 그녀가 원하는 집을 보러 갔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정말 그녀에게 단단히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상식적인 요구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들어주었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니까요. 아내가 구해달라고 했던 신혼집은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아파트였습니다. 무려 60평짜리 집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한가 싶었지만 막상 입주하고 보니 넓고 쾌적해서 좋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능력 있는 회계사인 제 아들이 고작 요가 강사와 결혼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는 큰 집을 구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게 다 며느리의 등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잔소리를 모두 감수할 만큼 아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며 집 인테리어는 전적으로 자신이 맡아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약간 연식이 있는 아파트였기에 저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내는 직접 자재까지 하나하나 골라가며 몇 주에 걸쳐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집에 들어섰을 때 저 역시 만족감이 무척 높았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은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죠. 다만 아내의 인테리어 취향은 남들과는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저는 탁 트인 구조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가구를 복잡하게 배치해서 집 구조가 마치 개미굴처럼 얽혀있는 것을 좋아하더군요. 동선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독특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정말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을 구속하고 간섭한다는데 제 아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구속해 주길 바라게 될 정도였죠. 아내는 결혼 후에도 계속 요가 강사 일을 했고 귀가 시간은 절도 밤 10시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저도 아내의 생활 패턴에 맞추다 보니 밤 9시 반이면 침대에 누워 10시가 되기 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히 6시 반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저희 부부관계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에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그 시간만 되면 칼같이 누워 잠들어 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아내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저를 애태우는 선수였습니다. 설렘 가득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 길에 처음으로 옆집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저는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왔습니다. 제 인사에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 3초 정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잠시 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주면서도 보이는 그 미묘한 표정과 비웃는 듯한 웃음기가 영 기분 나빴습니다. 뭐랄까, 사람을 우습게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남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에서 그는 저를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 남자가 저보다 훨씬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느낀 자격지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델처럼 훤칠한 키에 근육질 몸매를 가졌고 얼굴은 배우처럼 곱상하게 잘생겼더군요. 누가 봐도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외모였습니다. 다만 그에게서 풍기는 인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매섭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강렬한 인상으로 그와 첫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옆집 남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방금 들어오다가 옆집 남자 처음 봤어. 뭐? 옆집 남자 봤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당신도 본 적 있어? 아, 아니. 그냥 옆집에 누가 사는지 궁금해서. 그 남자 인상이 영 별로야. 기생오라비처럼 생겨서는 눈빛은 또 어찌나 날카로운지 내가 인사를 했는데 말없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니까. 그래서 당신 인사 안 받아줬어? 아니 뭐 한 3초 있다가 인사를 하긴 했는데 사람을 아래로 훑어보면서 비웃듯이 인사하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관상이 딱 범죄자 관상이야. 범죄자는 좀 심했다. 그래도 꽤 잘생긴 편이던데? 당신 그 남자 본 적 없다며. 그게 생각해보니까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하네. 이제 생각났어. 그래? 아니 근데 잘생긴 게 뭐가 중요해. 인상이 좋아야지 나처럼 이렇게 선량해 보여야지 안 그래? 그때는 그저 아내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 날카로운 뼈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만 눈치채지 못했죠. 그 후로도 저는 복도에서 몇 번이나 더 옆집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보면 볼수록 인상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생긴 깡패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그놈이 먼저 제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나 봐요. 아, 네. 그쪽은 어디 가시나 봐요. 그놈은 제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신혼이시죠? 신혼생활은 어떠세요? 결혼하면 좋은가요? 네, 그럼요. 좋죠. 좋구나. 아내분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아이, 그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만. 그러고는 휙 돌아서 가버리더군요. 대화가 완전히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제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게 사람을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시도 때도 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그냥 피곤하면 잡니다. 그런 건 뭐하러 물어보시죠? 그냥요. 다른 사람들은 몇 시에 자나 해서요. 그러는 그쪽은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아내분도 일찍 주무시나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십니까? 아이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우리 사장님 기분 나쁘셨나 보네. 그는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가버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지 않아 앞으로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루 옆집이다 보니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오늘 옆집 아줌마 봤어요. 마트에서. 아저씨 회사가 있을 시간에요. 그러면서 실실 웃는데 정말 한 대 치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습니다. 이놈이 내 아내에게 흑심이라도 품고 있는 건가 싶어 경계심이 바짝 들었습니다. 점점 옆집 남자의 존재가 불편하고 불안해졌습니다. 보아하니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있는 백수 같은데 제가 없는 사이 아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내와 함께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감기 기운 때문인지 목이 너무 아파 잠에서 깨겠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 싶어 부엌으로 가려는데 옆자리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60평짜리 집은 이럴 때 너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3곳을 모두 확인해보고 다른 방들도 다 둘러보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밖에 나갔나 싶어 현관 신발장을 확인했지만 아내의 신발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갔을 수도 있잖아. 일단 전화를 해보자. 전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집 주변 편의점이라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바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제 등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아, 깜짝이야. 당신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내의 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있었어? 난 당신이 안 보이길래 나간 줄 알고 걱정돼서 찾으러 가려고 했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나 그냥 집에 있었는데 화장실도 갔다가 다른 방에도 갔다가 그랬지.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우리 동선이 엇갈렸나 보다. 뭐해? 얼른 들어와. 계속 현관 앞에 서 있을 거야? 분명 집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상했지만 저는 제가 감기에 걸려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내가 집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은 몇 번이나 더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미로 같은 집안을 헤매며 아내를 찾아다녔고 제가 포기할 때쯤이면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당신 요새 왜 그래? 자꾸 밤마다 깨서 나 없어졌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다니고 당신 요새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내가 안 보이면 잠깐 화장실 갔나 보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찾아. 아니야, 내가 분명히 다 찾아봤는데 당신이 없었단 말이야. 됐어. 당신 그러는 거 나 좀 무서워. 꼭 의처증 있는 사람 같아. 의처증이라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이 집 혹은 제 아내에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는 결국 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믿어야 했지만 도저히 이 미스터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들지 않으려고 커피를 마시며 버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깨어있는 날에는 아내는 항상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바로 위치 추적 어플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위치를 확인한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은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걸 확인하자마자 머리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그 순진하고 조신해 보였던 내 아내가 한밤중에 그 깡패 같은 옆집 남자와 함께 있다니 이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옆집으로 달려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당장 문 열어. 당신 거기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당장 문 열라고. 저는 주먹으로 문을 치고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두삼이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테니 요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어도 소용없어.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문 열지 못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문을 쾅쾅 두드려대는데 어느 순간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문을 걷어차려고 할 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솥대처럼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품에 가방을 하나씩 끼고는 헐레벌떡 계단으로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제 아내를 찾으려고 눈을 씻고 찾아보았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사람들을 해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안을 헤집으며 아내를 찾으려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옆집 남자가 나타나 길을 막았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왜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비켜, 내 아내 어딨어? 내 아내 데리고 여기서 무슨 짓 한 거냐고. 저는 그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내 아내를 왜 여기서 찾아? 당신 돌았어? 당신 아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라도 있는 거야? 증거? 당연히 있지. 이 집에서 내 아내 찾는 즉시 너는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어디 신성한 가정집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그놈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한번 찾아봐. 그런데 만약 못 찾으면 오늘 우리 업장 영업 못한 손해액 당리 전부 물어내야 할 거야. 저는 그놈의 헛소리는 무시하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방을 열어보고 화장실, 베란다, 붙박이장까지 구석구석 안 찾아본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제 아내는 그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점점 당황스러워하는 제 표정을 보며 그놈이 얄밉게 말했습니다. 전화라도 해봐. 집에 있으면 벨소리라도 나겠지, 안 그래?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그의 말대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 어디에선가 벨소리가 울리기를 바라며 귀를 끝 세웠습니다. 신호음이 10번쯤 흘렀을 때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라니 나 집이지. 그러는 당신은 어디야?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당신이 집이라고? 그럼 집이지 어디겠어. 자다 일어났는데 너무 더워서 베란다 문 좀 열고 다시 자려고 들어왔더니 당신이 없길래 화장실 간 줄 알았지. 당신 이 시간에 어딜 나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 위치 추적 어플은 옆집을 가리키고 있었고 아까 빠져나간 사람들 중에 아내는 없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저를 한심하다는 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매출 어떻게 메꿀 건데? 당신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우리 하루 매출 감당하려면 당신 한 달 월급으로도 어림없어. 아니, 어찌됐든 여기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어이가 없네. 불법 영업은 방해해도 된다는 소리야. 뭐야, 됐고. 당신 돈 필요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오늘 일 없던 걸로 하지. 그럼 나도 더 이상 이웃집 신경 쓸 필요 없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옆집이 불법 도박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미스터리한 행적이 제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 시간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다 온 거야? 그리고 혹시 밖에서 무슨 시끄러운 소리 못 들었어? 소리? 글쎄, 난 아까도 말했지만 베란다 문 열고 와서 바로 다시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내가 워낙 깊이 잠들어서 혹시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하게 묻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전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내게 의처증이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겪은 이 모든 것이 혹시 환각은 아니었을까?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집안 곳곳에 아내 몰래 초소형 CCTV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를 감시하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밤새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더 깊은 미스터리에 빠졌습니다. 영상 속 아내는 조용히 안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주방과 연결된 세탁실 베란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나와 안방으로 돌아오더군요. 한밤중에 잠옷바람으로 세탁실에서 3시간이나 서 있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 베란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탁기 뒤쪽 벽에 아주 작은 개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제 머리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낡은 방석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성인 남자는 절대로 드나들 수 없는 크기였지만 아내처럼 체구가 작고 유연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내는 이 구멍을 통해 옆집 남자와 미래를 하거나 아니면 도박에 참여했던 것이겠죠. 저는 아내가 다시 사라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가 베란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저는 육중한 드럼 세탁기를 있는 힘껏 밀어 개구멍을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옆집 남자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형씨가 여긴 또 웬일이야? 설마 게임에 관심이라도 좀 생기셨나? 저는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곧장 베란다로 돌진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세탁기로 막혀버린 개구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 설마 당신이 이 구멍 막은 거야? 너 밤마다 여기 와서 뭐 했어? 도박했어? 아니면 저런 인간 쓰레기랑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곳에서 아내의 팔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옆집 남자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키가 2미터는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거구의 남자가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그대로 제 멱살을 잡아 공중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발버둥 쳐봤지만 소용없었죠. 옆집 남자가 제 얼굴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행여나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안 그러면 앞으로 영영 당신 아내 얼굴 못 보게 될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아내와 함께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사채를 쓰게 되었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박을 알게 되었고 한탕에서 빚을 갚으려는 생각에 발을 들였다가 결국 4억이라는 거액의 도박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빚 독촉을 하러 온 사채업자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당신이 혹시 이 빚 갚아줄 수 있어? 아내의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 번에 갚아줄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렇게 쉽게 갚아주면 아내의 버릇을 영원히 고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 나도 이 집 사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었었는데. 제 대답에 아내는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옆집 신고 안 할 거지? 제발 나를 봐서라도 그냥 눈 감아줘. 응? 왜 그럼 또 저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카드라도 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문제 생기면 당신한테 해코지 할까 봐 그래. 저는 생각을 정리한 뒤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장 이사 가자. 저는 곧바로 집을 내놓았고 집이 팔릴 동안 잠시 휴직을 하고 아내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경찰 고위직에 있는 지인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행 3주차에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고 서울에 잠시 올라와 계약을 마친 후 저는 지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일 처리 다 끝냈어. 도박꾼들은 거의 다 잡았는데 정작 그 하우스 주인 놈은 놓쳤다. 미안하다. 그놈이 도망쳤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단 아내를 그 지옥에서 구해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여행을 마친 우리는 잠시 부모님의 시골 별장으로 들어가 지내기로 했습니다. 개구멍이 뚫려있던 그 집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당분간 새로운 집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조용히 시골 생활을 하며 상처를 치유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아내가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헤매고 다니다가 문득 아직 아내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어플이 가리키는 곳은 별장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전 곧장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 마루에 아내가 웬 노인과 어린아이와 함께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본 아내의 표정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제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가는데 갑자기 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옆집 남자, 경찰이 놓쳤다던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이야, 이 여자 인기 한번 대단하네. 이런 시골 구석까지 남자를 끌어들이다니. 저는 그놈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아내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와. 집에 가게. 제가 소리를 치자 아내 옆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프게 하지 마. 이 아저씨 저리 가. 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려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이 양반이 어딜 와서 내 귀한 손녀딸 손목을 잡고 밥상머리에서 깽판을 치는 게요. 손녀딸, 아이는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고 노인은 아내를 손녀딸이라고 부르고 그놈은 태연하게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의 입을 통해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그놈과 사실혼 관계였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도박빚은 사실 그놈이 아내를 곁에 묶어두기 위한 족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그 사람 옆집으로 이사가면 그 사람이 날 좀 봐줄까 해서 질투라도 해주길 바랐어. 그녀는 도박 중독자가 아니라 그 남자에게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지독한 사랑 중독자. 밤 10시 통금은 그 남자를 만나러 도박장에 가기 위함이었고 뜬금없는 데이트 장소와 시간은 그놈의 도박장에 옮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준 그 60평짜리 집은 오직 그놈의 옆집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지독한 인연을 끊어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오는데 아내의 빚을 한 푼도 갚아주지 않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빈털터리인 그녀가 그 돈을 갚을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놈은 그날 이후로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쁜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과거에 제가 수많은 여자들을 울린 대가로 받은 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줄 알았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자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